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친다고 했는데요. 물론 전국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YTN이 있는 상암동은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더워진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더 더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 조금씩 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습하고 더운 여름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마음 자세부터 다지는 것이 어떨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 내각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기 사람들 안 쓰고, 물론 다 자기 마음에 들겠지만 다른 계파 사람들 쓰고 그러는 게 이전 정부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취임사에서 그랬잖아요. 계파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삼고 처리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개방정책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전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안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 만나려고 하고 하는 거. 각 분야별로 다, 또 각 지역마다 다 개방적으로.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도 다 아주 실력을 위주로, 그래서 공평한 사회, 정정당당하게 그런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뽑았잖아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폐청산에 지금 길에 들어선 것 같고, 이런 추세로 보면은 내각도 인선도 아마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 한 6개월 동안 외교가 실종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발빠르게 문재인 정권이 특사외교를 해가지고 그 정상외교 수준에 거의 버금가는 걸 복원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송영길 씨가 러시아로 가는 것 같은데 그분이 돌아오면은 우리 이제 그 4강 외교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자기 쪽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쪽 사람들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만 되면은 다 등용하고 그런 것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학연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로라든가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계속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역사적으로 남는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대통령 보면은 부정부패서부터 자기 이익을 챙겼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서 앞으로 대통령들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 우리 자손들이 자랑스럽게 하는 대통령,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치권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다른 한쪽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취임 3주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추도식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통합과 개혁의 바탕을 두는 문재인 정부 내각 일기는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앞서 한 시민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역사에 남는 대통령,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긴장을 놓지 않고 순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구속된 지 53일 만에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592억 원대의 뇌물죄를 포함해서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시대의 국정농단 사태, 재판은 이제 겨우 스타트를 끄는 상황이라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고 또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예? 네네. 그리고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서 기소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은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공소사실 18개 범죄 혐의를 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공익재단, K스포츠나 미래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뇌물 부분이랄지, 아니면 현대자동차랄지, 포스코, 그런 부분들은 최순실 씨가 사익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한 짓이고, 자기는 이제 몰랐다. 이제 이런 취지로 앞으로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일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이제 유죄 판결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일반 사건과 좀 비교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아마 본인 자체의 어떤 전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소신으로서 어떤 명분을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사실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간에 법조인의 한 사람을 볼 때는 형량을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이제 명분을 지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판결 이후에 어떤 사면이랄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죄를 지지 않겠다고 확신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나중을 갖다 도모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다른 사건과 비교하기 좀 그런 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범행을 부인하면 그게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범죄 사실 중에서 너무나 명백한 걸 부인하게 되면 아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일반 어떤 자백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정농단에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형량을 받든지 간에 나중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해결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의 어떤 이제까지 정치 철학이 할지 그런 거에서 명분상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어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마주쳤는데 눈도 한번 안 마주치더라 이러던데, 이거 물론 법정에서 아는 척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연한 입장을 보이려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약한 모습이랄지 그런 것들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제 이제 병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판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할 텐데, 그러면 10월까지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둘이 조우가 됐을 때 이제 어제와 다른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한다?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로에 분리된 상태에서 최순실 씨와 더구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조우를 해서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병합 심리라는 것이 이제 둘의 재판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뇌물죄에 관한 부분만 이런 거죠. 딴 부분은 또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는 처음에 검찰 특수본 1기에서 기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강요 그런 부분. 그 안종범 전 수석과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돼가지고 이미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된 부분이 그 최순실 씨 이미 기소됐던 부분까지 다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은 뇌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같이 재판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3번 일주일에 재판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걸 나눠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이랄지 최순실 씨와 공통된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재판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 최순실 씨가 이미, 재판이 진행됐던 부분은 또 중간에 박 전 대통령만 나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어제 병합만 됐지,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뚜렷하게 어제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재판장이 소송기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재판할지는 아마 다음 주부터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그 둘의 진술이 이게 좀 엇갈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재판 어떤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보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런 식으로 지휘를 했는데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순실 씨는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은 차은택이나 고영태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또 자기도 개입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게 모순된 진술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하겠지만 현재 어떤 증거상으로 보면 공모나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단지 뇌물죄에 있어서는 약간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사실관계 부분에서 많이 다퉈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아무튼 보심을 할 건데 그게 유죄가 인정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증거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죄에 있어서 어떤 법리적인 측면, 그리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강요한 것이냐,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정말 특검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실상 경제적 이익 공동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뇌물죄는 약간의 유동성, 가변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제 돈봉투 만찬 사건 얘기를 대통령 측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수가 언론 기사다. 그런 논리면 돈봉투 만찬으로 감찰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기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예. 네.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탄핵 때부터 계속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탄핵 심판도 하고 있고, 네. 또 검찰도 언론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일종의 참고 자료로 언론 기사를 스크랩해서 많이 제출을 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언론 기사가 증거로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참석했던 검찰 측 검사도 언론 기사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압수랄지 증인들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본인 변호인단 측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제 검찰 측 검사로 참여한 사람이 한웅재 부장검사하고 이원석 부장검사였거든요. 네. 근데 둘이 사실은 돈봉투 사건 회식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민감하게 한번 건드리고 하는 그런 기싸움을 좀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했죠. 예. 재판장도 좀 제지를 했었고요. 근데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이 만들어서 기소를 했다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소한 내용에 보면 전에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마치 검찰이 기소한 것과 특검이 기소한 것이 이중 기소처럼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범죄 사실도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다 저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범죄 죄명이 여러 개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고, 또 어제 좀 특이할 점이요. 이제까지 검찰이 기소한 것과 특검이 기소하는 것이 이중기소가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법조인 중에서는 또 그렇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 명확히 결론을 내렸어요.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법 논리적으로 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중기소에 대한 논란은 좀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적어도 10월 16일, 그러니까 10월 17일이 6개월의 구속 만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재판을 좀 끝내야 하는데, 굉장히 범죄 사실이 18개나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인도 한 100명 이상을 좀 불러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뭐 한 3번 정도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재판장의 의지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매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지 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만 재판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에 3번 내고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로 하지 않으면 재판 끝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10월 17일 전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구속기간이 6개월이에요? 네네네. 구속돼서 구속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구치소에 잡아둘 수가 있죠. 그 장세호 씨 석방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뭐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과는 좀 다르죠. 특검에서도 굉장히 협조를 했었고, 그리고 내용 있는 범죄 사실 자체는 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경미한 편이고, 그중에 재산범죄가 하나 있거든요. 예. 한 7억인가 되는데 그것도 다 변제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부에서는 뭐 보석 허가랄지 그런 걸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가 될까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뇌물죄가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1억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뇌물죄가 유죄가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다른 죄들과 경합범위 되기 때문에 형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변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변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시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8시 34분 08초 지나고 있는데요. 수요일 아침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량이 아직은 많아서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조금 전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영등포 구청사거리 구간, 목동교 위 2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추돌 사고가 일어나 뒤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지체 정체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량이 많은데 사고 여파로 이 부근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과좌 부근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6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부천부터 신월까지 3km 구간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안양 쪽으로 목동교부터는 교통량이 많은데요. 고척교 지나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방면 오목교에서 목동교 구간도 서행되고 있고, 나라는 안양천로, 오금교 서단에서 외곽 쪽으로도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심 동작대로 이수역 부근이 많이 혼잡해 보이는데요. 이수교에서 사당역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있고, 반대편도 신호 2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남부 순환로 따라 서울대 입구에서 사당역 쪽으로 교통량이 많아 더딘 흐름입니다. 그 밖에 내부 순환로 따라 성산 방향 기름에서 정릉 구간 3차로에는 현재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처리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002년 월드컵에 이어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이 아주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 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아르헨티나를 꺾고서 16강에 올라갔을 16강 진출을 확정을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세 이하 월드컵인데요. 이 대표팀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A조 2차전에서 이승우 선수 그리고 이 백승호 선수의 골로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어제 승리로 대표팀이 A조 단독 선두에 올랐고요. FIFA가 주관한 대회의 이 조별리그에서 단 2경기만에 우리가 16강을 확정지은 거, 이게 2015년 17세 이하 월드컵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고요. 20세 이하 월드컵에선 처음인데 이번에는 경우의 수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참 그 경우의 수를 아주 그게 전공이다시피 그거 많이 따졌는데 말이에요. 딴 때는. 예. 자, 전반전에서 우리가 2대0으로 앞서갔는데 역시 이승우 선수가 잘해요. 이 40m를 혼자 드리블로 치고 올라가서 선제골을 뽑아냈죠?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 앞에 늘 이 폭발적인 드리블이 특기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도 무려 이 40m나 치고 올라가서 수비수를 제치고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이 전반 18분에 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 아르헨티나의 공을 빼앗아서 이승우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이승우 선수가 이 40m를 드리블로 치고 올라간 뒤에 수비수를 제치고 골키퍼를 넘기는 아주 재치 있는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전반 42분에 또 조용욱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백승호 선수가 성공시켜서 2대0으로 앞서갔고요. 후반에 아르헨티나가 반격이 나섰거든요. 공격할 때 아르헨티나가 이 골키퍼 한 명을 남겨놓고 10명의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다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 여러 차례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골만을 내주고 경기를 마무리해서 2대1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승우, 백성호 선수 두 경기 연속 골 기록했습니다. 예, 신태용 감독은 어제 이긴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런 자신감을 표시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1차전 가나전하고는 다른 전술을 구사했는데 성공을 거둔 모양이에요. 예. 신태용 감독이 어제 승리 후에 이 최고의 팀인 아르헨티나를 맞이해서 경기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한편으로는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다급하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 축구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 신태용 감독이 1차전 기니전에서 이 4-1-2-3 포메이션이었는데 어제 아르헨티나전에서는 3-4-3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이 공격수들의 이 개인기가 뛰어나고요,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이 수비에 중점을 둬서 이 3백에 미드필더 2명을 포함한 5명의 수비에 진을 쳤거든요. 이 탄탄한 수비력을 과시하면서 의도했던 대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이 대표팀이 모레 오후 8시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잉글랜드하고 마지막 3차전을 치르는데 잉글랜드는 어제 기니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예. 제가 이 가나라고 그랬는데 기니네요. 기니. 예. 기니하고 가나는 많이 다르죠. 다른 나라죠. 한화 김성근 감독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게 전격적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일 경기를 마치고 이 김성근 감독이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아전에서는 아예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한화가 이상군 투수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임명을 했고요. 근데 이 김성근 감독이 이 스타일이 전권을 쥐고서 선수단을 본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이 땀 흘린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의 진날에는 야간 특훈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런데 한국 야구의 트렌드가 이제 좀 변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훈련의 양 못지않게 훈련의 질을 중요시하고요. 이 감독은 이 경기에만 집중하고 단장이 야구단을 운영하는 이 프런트 야구가 추세로 굳어지고 있거든요. 프런트 야구를 위해서 하나가 이 박종원 단장을 영입했는데 이 박종원 단장하고 김성근 감독의 갈등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자, 급기야 이제 이 김성근 감독이 지난 21일에 일부 선수들에게 특타를 지시했는데 이 구단에서 훈련 불가하다. 허락을 안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반발하면서 자진 사퇴를 표명한 겁니다. 이 김성근 감독의 사퇴로 한국 야구에서도 이 김응용, 김인식, 김성근 3김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됐고요. 어제 경기에서 한화가 기아에 8대 13으로 패했습니다. NC는 넥센을 15대 4, KT가 삼성을 12대 3, 롯데가 SK를 7대 6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대주죠. 김마그너스 선수요. 편파적인 징계에 항의하면서 국가대표 수당을 거부하겠다. 지금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제 김마그너스 선수가 아버지가 노르웨이인이고요. 어머니가 한국인인 귀하 선수인데 이 한국 스키 크로스컨트리 에이스이면서 이 지난 이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낸 평창 올림픽 유망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마그너스의 어머니인 김주연 씨가 대한체육회의 편파 징계 그리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반발하면서 이 김마그너스 선수의 국가대표 수당을 수령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난 2월에 이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이 크로스컨트리 남자 대표팀 선수 5명 중에 4명이 이 대회 기간 중에서 맥주를 마셔가지고 이 각각 6개월하고 4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국가대표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음주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이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확정진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김주현 씨가 이 체육회가 이 특정 선수를 봐주는 이익 단체가 아니라 모든 선수들을 위한 진정한 체육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반발한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정부 부처들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를 하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관심이지만 이제 정부 부처들은 청문회보다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회사에서도 사장이 바뀌면 다들 업무 보고하죠. 조직 개편 업무 보고할 때 정말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우리 부서가 살아남을까. 우리 부장이 바뀌나 안 바뀌나. 장관이 바뀌나 안 바뀌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지금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데 왜냐하면 이번 보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향후 5년이 달려 있거든요. 정부 조직 개편할 거예요. 부처 조정할 거고 예산 인력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 50일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 업무를 끝내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50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이 위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향후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부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출발해서 22개 부처가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조직 개편이겠죠. 지금 구체적으로 부처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이제 가장 타깃이 됐던 거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인데 슈퍼부서가 됐었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 가져왔었는데 가장 핵심이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내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교부는 지금 대환영을 하고 있고 산업부는 정말 꼭 막아야겠다 지금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기능 중에 중소기업 관련 부분은 중기청을 중기부로 격상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또 거기까지 떼주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자원부로 이름을 바꿔야 될 처리고 소부처로 전락할 상황이고 미래부는
폐지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도 중소기업 관련 부서 업무는 중기부로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산업부와 미래부가 가장 방어에 많이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부서들도 미세하게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올해까지는 최소화하고 내년부터 조직 개편을 본격화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때까지 다 모든 그 그림을 이번에 다 짜겠죠. 이 사회 관련 부처에 비해서 경제 부처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얘기를 했듯이 사회부처 정책을 우선하겠다. 그동안 너무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었으니까 이걸 좀 바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처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사회 관련, 복지 관련 담당 부서들은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초막강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상황이 달라진 거죠. 앞으로 차기 정부,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두면서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하고도 치열한 어떤 업무 분담, 정책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CJ그룹이 퇴근 뒤에 업무 카톡을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이재현 회장이 복귀한 다음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죠. 이런저런 이제 복지를 내걸었는데 자녀 돌봄 휴가, 보통 초등학교 진학할 때 정말 그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이럴 때 휴가를 보내겠다는 거고, 긴급 자녀 돌봄 휴가, 어떤 그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급히 어디 행사에 가야 된다고 할 때는 하루에 2시간씩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5년마다 정말 이게 좋아 보이죠. 최대 한 달간 재충전할 수 있는 창의 휴가. 그리고 유연 근무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그 퇴근 이후에 주말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 이번 모바일 메신저,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퇴근 후 카톡 금지령, 이거 사실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교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요? 저야 업무라는 게 학교 업무는 그런 거 없고. 조교들한테. 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역시 민주적이고 항상 먼저 앞서가시는 신 교수님이신데. 예. 이거 아침부터 왜 이러시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샐러리맨들은 다들 이 퇴근 후 업무 카톡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저 역시도 가해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국회는 이미 작년 6월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이미 LG U+는 작년 4월에 밤 10시 이후 업무 카톡 금지를 사항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실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CJ도 캠페인으로만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가, 왜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지금 신경민 의원이 발의는 해놨지만, 금지했지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어겼다고 해서 그 부장님을 어디 감금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카톡 핸드폰을 압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LG U+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이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하지 말라고 해서 만약에 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나 평판이 일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정말 블랙리스트고 정말 상습범이다라고 하면 쑥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지켜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LG U+ 같은 경우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이 노동시간 긴 걸로 다들 유명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럼요. 멕시코 다음 2위인데 제가 멕시코도 가봤는데 멕시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진짜 실제 근무 시간 보면 한국이 단연코 1위 같은데 OECD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2위로 통계로 보면 2위인데 멕시코의 2위인데 실제로 아니면 1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스마트폰이 곧 전자발찌가 돼 있고 퇴근 저녁은 있어도 로그아웃은 없는 삶이다. 이런 자족 섞인 푸념도 있는데 점차 나아지겠죠.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삶의 질 얘기하니까 이제 여름인데 6월에 휴가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네요.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예? 휴가 계획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쌀 때 움직인다. 보통 우리 휴가 성수기는 7말 8초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 값, 숙박료 다 올라가죠. 6월에 휴가를 미리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 통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2012년부터 16년까지 매년
12%씩 전년에 비해서 6월 출국자 수가 늘고 있고요.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2015년보다 29%나 늘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여행사들은 아차 6월 거 더 내놔야겠다. 해외 여행 상품, 특가 상품 내놔봤더니 작년보다 한 7, 80% 이상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예약률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미 6월 휴가족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에 수입차 중심으로 승합차 개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날 경호원들이 검은색 SUV 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SUV가 수입산이었는데 예. 그 수입산 그게 화면에 비친 다음에 온라인에 그 SUV를 쉽게 구하는 법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수입산인데 분명히 그건 7인승입니다. 근데 이걸 9인승, 10인승으로 개조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하기 전에 개조해가지고 들어온다. 10인승으로 개조해서 인증을 받으면 그건 10인승이 되는 거예요. 네. 안에 내부 인테리어만 바꾸면 시트만 뜯어내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문화가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 고속도로. 예, 그렇죠. 9인승 이상의 6명 이상 타거나 15인승 이상 버스는 한 명이 타도 전용 차선 달릴 수가 있어요. 이건 한국에만 있는 제도고 SUV나 승합차 중에 9인승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다 7인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9인승을 한국에서 팔다가 그대로 미국 가면 7인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좁은 9인승이에요. 맞습니다. 9명이 앉으라고 그러면 맞아요. 정말 이렇게 어깨 좁게 해서 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개조해서 들어와서 전용차선을 달릴 수 있게 한다는 거고 일부는 10인승으로도 바꾼다라고 해요. 10인승은 잘 못 보실 텐데 이건 법적으로 상용차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수입차만 그러느냐. 국산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인승이라고 인증을 받아서 9인승을 달리지만 실제 안은 7인승 차로 많이 개조를 해서 편하게 달린다라고 하죠. 예. 귀농하는 청년들한테 창업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청년 실업과 관련돼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청년 실업률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인데 이제 오늘부터 이 업무 보고를 국정기획자문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아마 넣었던 것 같은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이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40세 미만 청년이면서 귀농을 할 거면 창업자금 주는 것처럼 똑같이 5년간 솔직히 처음에 농사지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돈 정말 많이 필요한데 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 매출을 일으켜서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는 거고요.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귀농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청년 실업 문제, 문재인 정부가 이거 확실히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